네, 우리가 과학 지문을 풀어보았습니다. 네, 과학 지문들은 좀 애매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더더욱 분석적으로 지문들을 풀고 정보값 잘 이해하고 그 적용 문제 잘 풀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애들이 많이 어려워한단 말이지. 1번 문제는 정답률이 55%짜리 매력적인 오답도 2개. 2번 문제도 정답률 55%짜리 매력적인 오답이 4개. 그냥 찍은 거죠, 애들이. 그냥 안 푸는 거죠, 못 푸는 거죠, 그냥. 매력적인 오답이 4개라는 게 말이 되나? 그냥 골고루 찍으셨다는 얘기죠. 1번 문제는 5번, 2번 문제는 1번. 그리고 3번 문제는 3번. 4번 문제는 극악이네. 정답률 40%. 1번. 그래서 이 지문이 그 애의 수능 난이도를 결정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문이었네요. 우리가 지문 3개 풀었으니까 계속적으로 답을 계속 불러보면 5번 문제는 정답률 75%,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네요. 정답은 5번. 그리고 6번 문제가 정답률 55%짜리로 1등급 문제고요. 정답 2번. 그리고 8번 문제도 정답률이 45%짜리로 1등급 문제고 정답 1번. 이렇게 다 매력적인 오답을 끼고 있는 1등급 문제들이 이렇게 줄지어 나오냐 힘들게. 네. 7번은 4번, 8번은 1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채점을 해봤고 지문을 한번 꼼꼼하게 달려봅시다. 왜 그게 답인지 한번. 음, 신체의 세포는 이제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죠. 그리고 이제 조직, 이 세포 집단 조직, 그리고 이제 장기, 내장 기관들이죠. 요런 것들이 손상돼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제 이식을 합니다. 다른 것으로 조직이나 장기를 옮겨 붙인 것을 하죠. 뭐 자신에게서 떼어 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부 이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 피부로 옮겨서 하죠. 그리고 이제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장기를 이식편, 옮기리, 심을식, 그리고 이제 편은 조각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뭐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모두가. 그리고 내 몸에서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합니다. 같은 종족의 것을 가져오는 걸 동종 이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몸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 아닌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내 몸에 들어온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반응을 일으키죠. 유전적으로 동질하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
복합체 분자의 차이에 의해 유발됩니다. 개체마다 이 독립된 생물체마다 MHC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이 차이는 커져서 거부 반응은 당연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질병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죠. 면역 반응이 억제되니까 그로 인한 질병 감염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동종이식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실시하는 이 동종이식은 면역적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하고 이 면역 억제제 때문에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이식에는 많은 비용도 소요되고 또 이식에 가능한 동종 이식편의 수는 또 매우 부족해. 우리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계속 이식편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뭐 폐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피부 조직이나 각막이나 이런 이식편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대기를, 그 간절한 기다림을 영화로 만든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연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그 장기는 피부예요. 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한 번 왔었는데, 아니, 한 번 왔는지 두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왔던 거를 내가 갔었는데, 그 인체신비대전, 어, 진짜 사람 몸으로 하는 그거 있잖아.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걸 갔었는데, 그거 처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피부를 다 벗겨서 그 벗긴 자신의 피부를 들고 있는 사람 인체가 서 있어. 맨 처음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가장 큰 장기는 피부입니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 피부를 다 벗겨서 이제 이 눈알과 피부, 이 핏줄이 다, 핏줄과 근육이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 그 자기의 겉껍질을 들고 서 있는 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그때부터 이제 덩 하고 이제 머리를 맞은 기분이죠. 되게 놀랬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그건 시작에 불과했지. 그리고 중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쳐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사람을 쫙 슬라이스해서 펼쳐놓은 게 있고 요렇게 슬라이스한 게 있고요. 당연히 요렇게 슬라이스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다음 컷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 같지 않은 아주 그 플라스크? 그 컵? 찰렛? 뭐 좋아? 어쨌든 그거에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1주부터 시작되는 거야. 안 보여. 거기는 안 보여. 근데 사실 실제로는 수정란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세포에서 연필점으로 딱 찍으면 그 점이 보인다며. 그 크기라며.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주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여기 한 병당 하나씩 다 있는 거야.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엄마가 배를 열고 아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 그래서 그 엄마와 아기까지가 다 들어있는, 그래서 쭉 해서 이 주가 다야. 그러니까 아기가 쭉 해서 마지막에는 엄마와 아기가 같이 서 있는. 그거에서 진짜 난 정말 제대로 신경 먹었어. 몇 주죠? 그러니까 그 9달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근데 외국은 그게 몇 살 이상은만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무슨 그 교육적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막 어린애들도 막 가고 그랬었거든, 그때. 그게 그렇게 잘못 포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유치원생도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난 너무, 갑자기 생각났어요. 피부 조직 얘기하다가. 미안. 아, 네. 그래서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 인공심장 같은 전자기기 인공장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시적이죠. 그리고 계속 부품 교체해야 되니까 자꾸 열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아직 완벽하게 정교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하고 있는 수술이긴 한데 아직 완벽하진 않대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동종 이식 말고 이종 이식. 다를 이자죠.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 아닌 것. 동종 이식보다 당연히 거부 반응이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진 이 자연 항체 는 다른 종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항원에 반응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떤 그 우리 생물의 몸속에 침범하는 그 독소, 세균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이종 이식 편에서는 초급성 거부 반응. 거의 몇 분 내지는 24시간 이내 초급성 거부 반응. 급성 혈관성 거부 반응. 뭐 일주일에서 3개월 이내 거부 반응. 그게 급성 현관성 거부 반응. 그래서 이런 거부 반응 일으킬 것을 애초에 유전자 제거한 미니 돼지. 왜냐하면 돼지가 우리하고 되게 많이 비슷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미니 돼지에서 얻은 이식편을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한 바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심장 판막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돼지 심장 판막 수술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건 다 그 거부 반응 일으키는 유전자 제거해서 만들어낸 돼지 심장 판막을 사람한테 이식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돼지를 되게 크게 키워요. 돼지는 우리 사람 만큼의 심장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장기 크기가 사람과 유사하고 그리고 돼지는 한 번에 12마리씩 새끼를 낳으니까.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점이 한 번에 출산을 많이 하고 임신 기간도 임신도 어렵지 않고 우리가 흔히 원숭이 생각하는데 원숭이는 많이 낳아봤자 한 마리에서 세 마리 정도니까 그리고 임신 기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얘네들은 장기가 작거든. 우리 사람하고 몸의 크기가 훨씬 우리보다 작잖아. 그래서 어렵거든. 그래서 보다는 돼지. 그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뼈를 발굴할 때 사람 뼈하고 가장 헷갈려하는 게 곰뼈하고 돼지뼈거든.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수님 사람 뼈 발견했어요라고 하는데 야 그거 돼지뼈야. 야 그거 곰뼈야. 제일 많이 헷갈리는 두 개가 돼지하고 곰이래. 그래서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대요. 이종 이식이라는 건 사람과 조직 및 장기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편을 인간한테 이식하는 거다라는 거. 하지만 당연히 동종 이식도 위험한데 이종 이식은 더욱더 심한 거부 반응이 있다. 근데 장기의 크기가 사람과 유사하고 번식력도 높고 유전자를 제거한 거부 반응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돼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제 여기까지는 정보값을 준 거고요. 이제부터 우리한테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내인성은요, 발현되지 않고 몸 안에 지니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스위치가 켜지지 않고 있는 인 건 거야. 음.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인 거야. 옛날인 거죠. 이 생명체의 DNA의 일부분, DNA는 이 유전자의 본체잖아요. 여기에 얘가 바이러스가 활성되지는 않으면서 이게 계속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들이 안에 가지고 있어. 레트로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어요. DNA와 함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게 RNA잖아. 그리고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서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감염시킨다 그랬어요. 유전 정보가 담긴 DNA로부터 RNA가 생성되는 전사 과정만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그러니까 전사는요, 사가 백길 사자야. 그래서 전사니까 옮겨서 베끼는 거야. 레트로바이러스는요, 다른 생명체에 들어간 후에 역전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RNA를 DNA로 바꾸고, 역으로 바꾸고, 그 세포의 DNA에 끼어들어서 감염시켜요. 역전사 과정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의 DNA를 감염시킨다는 거야. 그런 후에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해 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서 숙주세포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복제 증식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숙주세포를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이러한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살아남는 애들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인 거야. 그러면 이 살아남았으니까 얘는 그 안에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야. 그러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돌연변이로 인해서 돌연변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변화한 이후에 돌연변이니까 갑작스럽게 변화하겠지. 그런 다음에 돌연변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후손에게 그 변화한 거를 물려줄 수 있는 애들인 거잖아. 그래서 돌연변이로 인해서 염기서열의 변화가 일어나서 해당 세포 안에서는 내인성이니까 바이러스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문제는 얘를
떼어내서 다른 종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발현돼 얘가 변화해서 그래서 그 주입된 그 세포를 감염시킨다고. 그러면 미니 돼지 얘를 떼어내서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얘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인 줄 몰랐다가 얘가 갑자기 여기서 그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발현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안에 포함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미니 돼지를 뭐로? 이종 이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안 그러면 위험한 거겠지. 라는 얘기를 이 글은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동안의 대체 기술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상적인 부작용 없는 이식편을 이종 이식할 수 있는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종 이식의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다?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인데 우리는 미니 돼지의 경우에도 그걸 고민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장기 이식의 종류인 동종 이식과 이종 이식을 얘기한 건 그게 중심인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 이식에는 이런 게 있어. 그런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게 있어. 이게 저 이종 이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종 이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이종 이식이 뭔데요? 이종 이식이 이거야. 를 설명하려면 동종 이식이 뭔지, 동종 이식이 뭔지 설명하려면 이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저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서 내려온 글인 건 거야. 인 건 거죠.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 애초에 말하려고 했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이종 이식에 있어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말하려다 보니까 동종 이식부터 시작했던 글이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인 글이었다. 너무 멀리서부터 돌아왔던 글이네요. 그럼 이 글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한 거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다. 인 거죠. 됩니까? 음. 두 번째 지문 가볼게요. 두 번째 지문은 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 중에서도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글도 글이 모양이 아까하고 똑같아. 왜냐면 이 글은요, 사실 혈관 억제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 글은 암 치료에 사용되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표적 항암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려고 했던 글인 거야. 표적 항암제는 또 어느 단계에서 암세포를 죽이느냐에 따라서 신호전달 억제제와 신생혈관 억제제로 나뉘어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글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글은 표적 항암제를 말하고 싶은데 이해돼?
항암제 중에서도 표적 항암제를 말하고 싶은데 표적 항암제만 말할 수가 없지. 왜? 항암제가 뭔지도 모르는 애한테 표적 항암제만 말하고 있으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도형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도형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도형이 뭔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도형의 넓이 구하는 법을 설명하면서 그중에 삼각형의 넓이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설명하는 글인 건 거야. 그러니까 지문이 결국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잘 따라가 줘야 되는 건 거라는 거.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 그러니까 표적을 정해서 목표로 삼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인 건 거야. 응? 타클라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해서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인 거야. 얘들아, 암세포라는 건 애초에 뭔 거예요? 우리 몸에 특정한 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우리 몸의 영양분과 혈액을 걔가 다 먹어치워. 그런데 걔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아. 그리고 몸의 독성을 자꾸 내뿜어. 그래서 몸이 자꾸 약해져. 근데 걔는 우리 몸의 일부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걔를 뭘로 생각해? 우리 몸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 혈관은 걔한테 어떻게 해?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그럼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부족해서 죽어. 근데 걔는 자꾸 점점 커져. 이게 암이야. 암이 별게 아니야. 그리고 놀라운 건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이야기가 암과 매우 유사한데 암보다 조금 덜 위험한 세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세포일 것 같아? 되게 많이 봤죠. 그리고 우리 다 갖고 있는 세포고 우리가 매우 혐오에 맞지 않는 세포야. 지방세포요. 지방세포가 자라는 방법이 암세포와 매우 유사하대. 그래서, 그래서 비만이 몸에 나쁘다. 암세포가 자라는 방법과 지방세포가 자라는 방법이 너무 유사하대. 근데 그 얘기를 책에서 읽고 소름 이런 젠장 나는 몸에 암과 비슷한 걸 기르고 있었던 거야? 젠장 이러면서 승질이 나는 거야. 허나 먹고 누우면 왜 이렇게 편하니? 아, 진짜.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암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거를 방해해서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 지 혼자 죽어 없어지게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거니까 우리 몸은 평상시에 뭐 하고 있어? 야, 너희 지금 몇 살이냐? 어? 18이요? 18이면 니네 몸은 최소 2번은 다 싹 바뀌었어. 7년이 지나면 이전에 있던 세포는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거든. 음.
적혈구는 100일이 지나면 이전에 있던 적혈구는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고 싹 바뀌잖아. 그리고 핏줄은 7년 지나면 하나도 안 남고 싹 다 바뀌거든. 어,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은 계속 다 바뀐단 말이야. 세포 분열하고 죽은 세포 다 먹어치워서 없애고 새로운 세포 생기고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해서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하면, 야, 내 몸에 멀쩡한 세포들도 분열해야 되는데 정상 세포까지도 손상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나오면 사람이 이렇게 파리해지는 거거든. 그 주변까지도 다 죽이잖아.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다. 내 몸까지 공격해. 근데 반면에 그와 다르게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난 암세포만 골라 죽여! 라고 고안된 것이다.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요즘에는 심지어 암세포 중에서도 특정 암세포만 죽이는 게 있어서 왜 암 중에서도 왜 그 사람 몸 안에 암세포가 무슨 암세포랑 무슨 암세포 있을 때도 그 암세포만 죽이는 약이 따로 있다며. 음. 암세포에는 변형된 이미 형태가 내 몸의 유전자와 달라진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경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다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지만 점점 커지고 있거든. 그래서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 새로운 혈관을 받아서 더 많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 게 암세포인 거거든. 근데 지방세포도 그 혈관에 달라붙어서 더 많은 혈관에 그서 영양분을 빨아들인대. 음. 표적 항암제는 이런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호전달 억제제와 신생혈관 억제제로 나뉜다. 인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의 증식이 나 암세포가 얘가 커지려고 신호를 전달할 때 그때 그거를 끊어내는 거냐? 아니면 얘가 자기가 커지려고 핏줄을 만들 때 그 핏줄로 가는 새로운 그 핏줄, 혈관을 만드는 걸 끊어내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 거죠. 너희 다 알지? 최초의 암 환자의 그 암세포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 그 사람은 죽었어도 암세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또 전 세계 되게 여러 군데 퍼져 있어. 그 사람의 세포로 연구를 하면서 계속 키운 바람에 그 세포가 거의 1톤 가까이 있다고. 전 세계 여기저기에 있어가지고. 그 세포가. 근데 그게 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유족들에게 허락을 전혀 받지 않고 이루어진 일인 거여가지고 그에 때 대한 책을 내가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난다. 왜 읽은 거지? 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예, 예.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를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다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그러잖아.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세포 증식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마구 빼앗는 게 문제인 건데 이때
이렇게 암세포가 마구 자라나는 종양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파이프가 필요해. 그게 바로 혈관인 거야. 그 혈관이 새롭게 만들어져야만 얘가 종양이 될 수 있는데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평상시에 다 있어. 근데 그게 덩어리로 커지어야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그 암세포를 그때그때 없애서 죽여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흰머리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흰머리 있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래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때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표적 항암제가 표적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선택적으로 작용할 때 언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신호전달 억제제이기도 하고 신생혈관 억제제이기도 하다는 거야. 신호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신호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그랬어. 암마다 그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는 거거든. 신호전달 억제제는 당연히 그 암마다 얘가 분비하는 신호가 다르니까 그 신호에 맞춰서 그 신호를 차단하는 물질이 약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 특정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제인 이마티닙이 있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행암인데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이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인 요 이름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자,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암세포를 증식시킨대. 그럼 요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얘가 암세포로 증식되는 것을 방해하면 혈액암이 되지 않겠네? 그래서 이 약을 만든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이마티닙은 다른 암에는 소용이 없겠네? 왜? 이 단백질에만 작용하는 약이니까. 됐어요? 그런데 신생혈관 억제제는 암세포가 늘어나려고 하는 파이프라인인 새로운 혈관이 생성하는 것을 방해해서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나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혈관. 대부분의 암세포들이 혈관 내피 성상 인자를 분비해서 암세포 주변 조직에 혈관 내피 세포를 증식시켜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낸대. 아, 그러면 이 혈관 내피 조직 성장 인자 얘를 저지하면 암세포 주변 조직에 혈관이 생기지 못하고 그럼 암세포가 커질 수가
없어서 종양으로 자랄 수가 없을 테니까 이 암세포 주변의 혈관 생성을 저지하는 약인 베바시주맙이 만들어졌대. 그러면 이 베바시주맙은 모든 암에서 다 효과가 있을 거야. 왜? 암세포들이 커지려면 다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분비해서 핏줄을 뚱뚱하게 만들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려 할 테니까. 근데 그걸 막아. 그러면 암세포가 안 커져. 암세포가 안 커지면 종양이 되지 않아. 아싸, 이거구나. 그럼 신생혈관 억제제는 여러 암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표적 항암제 중에서도 다양한 암에 쓰일 수 있는 거구나. 물론 신호전달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암에 아주 효과적일 테니까 계속적으로 개발되어 마땅하지만 여러 암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신생혈관 억제제의 효과가 점점 높아질 수 있게 혈관 억제제가 자꾸자꾸 개발되는 것이 요즘에는 암의 종류가 자꾸 많아져. 왜일까? 왜 것 같아? 환경이 오염되고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식습관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잖아. 그럼 돌연변이 유전자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암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져. 그럴 것 같으면 더더욱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암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 그게 그래서 그래. 환경은 점점 더 오염되지. 안 좋은 음식은 점점 더 많아지지. 옛날보다 사람들은 더 많이 태어나니까 돌연변이 확률은 높아지지. 돌연변이가 많아진다는 건 암세포도 더 많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의학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더 검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암인 줄 모르고 아파서 죽던 사람들도 암인 걸 빨리빨리 알게 돼서 더더욱 그런 것들.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오래 살면 암은 필연적이래. 치매 아니면 암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걸린다고 하더라고. 오래 안 살래. 근데 오래 안 사는 게 또 내 맘대로 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맘대로 되는 게. 별 수 없지 뭐. 별 수 없지 뭐. 그리고 담배 안 펴도 폐암은 걸려. 이게 암이라는 게 복불복이라서 암은 복불복이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가족력 없어도 암 걸려.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아픈 거는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해야죠. 음. 네, 눈. 선생님이 농담처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팔이나 다리를 잃을래요. 눈은 보여야 돼요. 책을 못 읽는 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칠 것 같아요. 노화 나서. 눈 나빠서 원래 먼 건 안 보였는데 노화 나서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이 눈은 이제 쓸 수가 없는 눈이에요. 아, 미칠 것 같아요. 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지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늦게 오는 그 지각 아니죠. 깨닫는 거죠. 대상을 판단하고 알아가는 거죠.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고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한 단서는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설명이 나와요. 양한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가 있는 유사한상이 대표적이다. 유사하다 그랬어. 서로 비슷한 상. 상은 눈에 맺혀서 보이는 그 사물의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한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한 단서만으로도 이전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입체 지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고 있네요.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온 각에서 더 두 직선이 이루는 양쪽 눈에서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더 크게 가지는 쪽을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해요.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한단서이다. 또 다른 단한단서로는 직선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의 단한단서인 결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로 얻어진다. 라고 했는데 이건 정지한 상태에서의 단한단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꽃이 더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원금감을 만들어낸다는 건 거죠. 그래서 물체의 상대적 크기와 직선 원근과 결 기울기가 정지한 상태에서의 단한 단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도 단한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깝고 멀고에 대한 그 실마리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에 있는 나무든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운동 상태에서의 단한단서, 그 운동 시차가 보이는 거죠. 동물들도 단한단서를 활용해서 입체 지각을 합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 그러니까 말들은 더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양한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한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그래서 동물들도 단한 단서를 활용해서 입체 지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입체 지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망막에 맺히는 상의 차이들을 통해서 그 상들 사이의 깊이와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한 편의 글이었어요. 직선 원근을 이용해서 입체 지각을 하려면 단한 단서를 이용하고 사람은 단한 단서만으로도 경험을 통해서 3차원으로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고요. 우리는 또 뇌를 통해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편집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많은 풍경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화면들이 너희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니네가 보고 있지만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야. 바로 그게 뭐냐면 코예요.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면 저절로 자기 코가 보일 수밖에 없거든? 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코를 화면에서 편집해서 없애. 우리가 뭘 앞에서 볼 때, 칠판을 볼 때, 풍경을 볼 때 이 코끝을 생각하고 그게 있는 화면을 생각하니? 아니지. 근데 이 코는 계속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눈에서 보이는데도 편집해서 화면에서 지운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나면 지금 계속 코끝이 생각이 자꾸 코끝이 보여요. 근데 나 좀 있다 보면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뇌는 코를 편집하고 있고 우리 눈은 코를 보고 있는 상태인 거야. 내가 이걸 또 무슨 책에서 봤던 글인데. 무슨 책인지 모르겠네. 이 모든 거의 문제가 이거야. 책을 계속 읽으니까 그게 뭔 책인지를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책을 읽어봤자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했는데 그런 내 자신에 대한 이 근거를 찾지 못하는 레퍼런스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는데 원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렇게 많이 읽는데 어떻게 기억해?"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어 왔지요. 그랬었네요. 네. 자,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모르니까 한 편 더 풀어보도록